1997년 평양 주석궁, 한 남자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마주 앉아 있습니다. 그의 상의 주머니 안쪽에는 특수 제작된 초소형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들키는 순간 즉시 사형입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두려워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을 북으로 보낸 조국이 적에게 총을 쏴달라고 부탁하는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위해 괴물이 된 남자, 그러나 국가에 의해 괴물로 낙인 찍힌 사나이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스파이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도 슬픈 기록, 코드네임 흑금성의 실화를 공개합니다. 199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개발 실체를 파악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안기부는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할 단 한 명의 임무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사람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엘리트 장교 박채서 소령이었습니다. 박채서는 군인으로서 완벽한 경력과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안기부는 그에게 북한 심장부에 침투하여 핵 정보를 빼내라는 임무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해야 했습니다. 박채서는 군복을 벗고 타락한 군인으로 의장하기 위해 도박장을 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집과 유흥가를 드나들며 의도적으로 자신의 평판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를 속이기 위해 가족과도 점점 멀어져야 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그가 왜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는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스파이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파괴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몇 년간의 철저한 준비 끝에 박채서는 대북 사업가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그는 베이징으로 건너가 북한 고위 간부 리오남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뇌물이 아닌 실제로 돈이 되는 사업 제안으로 북한의 자금난을 건드렸습니다. 리오남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차 박채서의 사업 능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이루어진 접선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도청을 피하기 위해 물기가 있는 식탁 위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가며 대화했습니다. 박채서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외화벌이 사업을 제안하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몇 차례의 성공적인 거래 후 리오남은 그를 평양으로 초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박채서는 적의 심장부, 평양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상상도 못한 북한 권력층의 내밀한 세계를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의 방북을 통해 박채서는 북한 고위층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나 핵심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었습니다. 1997년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김정일과의 단독 면담이 성사된 것입니다. 주석궁에 들어선 박채서의 심장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로 뛰고 있었습니다. 김정일의 반려견이 그에게 다가왔지만 짖지 않았고 김정일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박채서는 자신이 북한 최고 권력자의 신뢰를 얻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곧 알게 될 진실은 그의 모든 신념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었습니다. 임무 완수를 눈앞에 둔 순간 그는 믿을 수 없는 첩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남한의 권력층이 북한의 판문점에서 총을 쏴달라고 요청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전쟁 공포를 조성하려는 정치적 음모였습니다. 박채서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국가는 대체 무엇인가? 1993년 베이징, 한 남자가 고급 호텔 로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락한 군인에서 사업가로 변신한 박채서. 이제 그의 진짜 임무가 시작됩니다. 북한 고위 간부 리오남과의 첫 만남, 긴장감이 흐르는 악수가 이어집니다. 뇌물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 제안으로 북한의 자금난을 파고드는 전략입니다. 리오남은 박채서의 제안에 흥미를 보이며 평양 방문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평양 입성 전 수차례의 검증과 신원 조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채서는 베이징과 평양을 오가며 조금씩 북한 권력층의 신뢰를 얻어갑니다. 매 만남마다 상의 주머니 속 초소형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94년 드디어 평양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순안공항에 도착한 박채서, 사방에서 감시하는 눈길들이 느껴집니다. 고려 호텔의 여장을 푼 그는 방 안 곳곳에 숨겨진 도청장치를 예상합니다. 화장실에서만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모든 중요한 메모는 그곳에서 작성됩니다. 리오남의 안내로 평양 시내를 둘러보며 북한 실상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화려한 건물 뒤편의 어두운 골목, 그곳엔 굶주린 주민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북한 고위층과의 연애에서 박채서는 능숙하게 사업가 역할을 수행합니다.
술자리에서 흘러나오는 북한 내부 정보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날 리오남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장군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김정일과의 면담. 대한민국 스파이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1997년 주석궁. 박채선은 북한 최고 권력자 앞에 서게 됩니다. 김정일의 반려견이 다가와 냄새를 맡지만 짖지 않아 분위기가 누그러집니다. 상의 주머니 속 녹음기가 돌아가는 동안 역사적인 대화가 시작됩니다. 김정일은 남북 경제협력과 핵 문제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박채선은 침착하게 대응하며 더 많은 정보를 끌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면담이 끝나고 나온 그는 화장실에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낍니다. 이 정보만으로도 임무는 성공적이었지만 더 큰 비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97년 대선을 앞둔 시점, 평양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합니다. 북한 고위층 회의에서 남한 정치권과의 은밀한 접촉 내용이 언급됩니다. 박채선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남한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판문점에서 총격 사건을 일으켜 남한의 전쟁 공포를 조성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음모. 그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군인으로서 목숨 걸고 지키려던 조국이 적과 거래하는 현장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날 밤 박채선은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지키려던 국가는 무엇인가? 이 임무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자문합니다. 하지만 스파이에게 감정은 사치입니다. 그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충격적인 정보가 훗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줄은 아직 몰랐습니다. 평양의 밤은 깊어가고 흑금성의 가장 위험한 임무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997년 12월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 흑금성은 평양에서 믿기 힘든 정보를 입수합니다. 남한의 권력층이 북한 고위층에게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첩보였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판문점에서 총격 도발을 일으켜 남한의 안보 위기감을 조성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국민의 공포를 이용하려는 계획. 이것이 바로 총풍 사건의 실체였습니다. 흑금성은 김정일과의 면담 중 이 대화가 오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상의 주머니 속 초소형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발각되면 즉시 처형입니다. 그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스파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광경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키려던 국가가 적국에게 국민을 속이는 연극을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흑금성은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임무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녹음 테이프를 안전하게 남한으로 빼돌릴 방법을 고민합니다. 베이징을 경유해 서울로 돌아온 흑금성. 그는 즉시 안기부 담당관에게 녹음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담당관은 침묵했고 며칠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너무나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는 정권을 뒤흔들 수 있는 폭탄이었죠. 1997년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새로운 권력은 과거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흑금성이 입수한 총풍 사건 녹음 파일이 정치적 무기로 떠오르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흑금성의 신원 정보가 담긴 이른바 이대성 파일이 유출되었다는 점입니다. 안기부 내부의 권력 다툼 속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의 정체를 노출시킨 것입니다. 북한은 즉시 남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통해 흑금성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평양에 체류 중이던 흑금성에게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경고였죠. 그는 즉시 탈출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평양공항과 국경은 이미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그동안 신뢰를 쌓아온 북한 고위 간부 리오남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리오남은 흑금성이 스파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총 한 자루를 건넸습니다. 살아서 나가라는 한마디와 함께 비밀 탈출 경로를 알려주었습니다. 적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신뢰였죠. 흑금성은 중국 국경을 넘어 목숨을 건 탈출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조국으로 돌아온 그를 기다린 건 영웅의 환대가 아니라 차가운 취조실이었습니다. 이중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남자는 이제 국가 안보를 위협한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그가 북한과 내통했으며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북으로 보낸 안기부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흑금성은 자신이 수행한 모든 임무가 국가의 명령이었음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그의 증언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수년간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스파이로서의 공로는 인정받지 못한 채 출소 후 그는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는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지 않았습니다. 흑금성 박채서 씨는 말합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조국을 배신한 적이 없다고. 다만 조국이 자신을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 버렸을 뿐이라고. 이것이 스파이의 운명이라고. 국가를 위해 괴물이 되었지만 국가에 의해 괴물로 낙인 찍힌 남자.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드네임 흑금성. 대한민국 스파이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기록. 우리는 그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을까요? 다음 마지막 편에서는 흑금성 사건이 남긴 진실과 국가정보기관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997년 12월, 흑금성은 북한 땅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남한 정보기관이 그의 정체를 담은 이대성 파일을 언론에 유출시킨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즉시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추격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호텔 방에서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조국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최후를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연 사람은 북한 보위부가 아닌 리호남 부부장이었습니다. 리호남은 권총 한 자루를 건네며 짧게 말했습니다. 살아서 나가라고. 5년간 함께 사업하며 쌓은 신뢰가 적과 아군의 경계를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 리호남은 탈출 경로를 알려주고 24시간의 시간을 벌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흑금성은 북한 간부의 차량을 이용해 평양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국경까지 가는 길은 검문소와 감시초소로 가득했지만 기적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순간 그는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1998년 1월 흑금성은 베이징을 거쳐 마침내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영웅의 환대가 아닌 차가운 취조실이었습니다. 안기부는 그에게 이중간첩 혐의를 씌우며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총풍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그는 정치권에게 너무나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검찰은 그가 북한에 기밀을 넘겼다는 증거도 없이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자신이 녹음한 총풍 사건 테이프의 존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그 증거는 재판에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입수한 정보가 오히려 자신을 오가매는 올가미가 된 것입니다. 2년간의 재판 끝에 그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자신이 지키려 했던 국가의 의미를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출소 후에도 그의 삶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스파이 전력 때문에 취업도 사업도 할 수 없었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국가는 그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2000년대 들어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책을 출간하고 언론 인터뷰를 하며 총풍 사건의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를 배신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영화 공작으로 그의 이야기가 재조명되며 새로운 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흑금성 박채서는 말합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조국을 배신한 적이 없다고. 다만 조국이 자신을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 버렸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스파이는 국가의 그림자 속에서 태어나 그림자 속에서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신념과 희생으로 살아간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코드네임 흑금성. 그는 대한민국 정보사에서 지울 수 없는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국가가 버린 스파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를, 그리고 국가를 위한 희생은 과연 누가 기억하고 보상해야 하는가를.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